한덕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진관 판사가 그만큼 대단한 명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민에 이어 박성재도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기 바빴던 박성재를 판결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법원이 한덕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박성재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건 단순한 주변 정황이 아닙니다. 내란이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려 했는지 그 설계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다는 이른바 2분 국무회의가 왜 그렇게 위험한 장면이었는지, 그리고 왜 재판부가 절차라는 단어를 형량의 논리로 끌어올렸는지 이번 내용이 그대로 설명해줍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이 오후 10시 18분쯤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하러 나간 직후 박성재는 상해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대적견실에 있던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참석자 명단을 적었습니다.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머릿속 계산이 일입니다. 회의가 진짜로 성립했는지보다 회의가 성립한 것처럼 기록이 남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20분 뒤 오후 10시 39분쯤 이상민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상민이 강의구에 요청하자는 취지로 반응하자 강의구를 불러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말합니다. 오후 10시 42분쯤에는 대적견실을 나가 강의구에게 서명받는 것은 준비되었느냐라고 재차 확인합니다. 결국 강의구가 다시 들어가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밖으로 나갔던 국무위원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최상목 등이 서명은 못하겠다고 말해 실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세는 단순히 서명받으려 했다 정도로 축소될 일이 아닙니다. 내란이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결국 초반의 정보 흐름과 통제 구조를 잡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통제만이 아니라 정당화까지 함께 준비됐습니다. 총칼이 들어오기 전에 문서가 먼저 들어옵니다. 법무부 수장까지 했던 사람이 절차를 갖춘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렸다는 정황은 계엄이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판단을 강화합니다. 서명은 단순한 서명이 아닙니다. 서명이 찍히는 순간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외피가 만들어지고, 외피가 만들어지는 순간 다음 단계의 폭력이 합법의 언어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방어권이라고 부르겠지만 법원은 그걸 내란 중요 임무의 실행으로 봤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덕수 판결의 문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를 두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차를 갖추는 척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내란의 핵심 임무가 된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면 박성재가 어떤 재판을 받게 될지 이제 방향이 잡힙니다. 더구나 박성재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이진관 재판부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판결문 안에서 절차 요건을 맞추는 방식을 내란의 한복판으로 규정한 재판부가 같은 종류의 행동을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박성재의 첫 공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그날부터는 변명이 아니라 구조가 다뤄질 겁니다. 형식적 지시였다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 형식이 왜 폭력의 통로였는지가 하나씩 확인될 겁니다. MBC 라디오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놓은 평가도 이 흐름을 더 직접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덕수 1심 판결을 두고 내란죄의 의미와 형량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23년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형량 자체가 내란의 무게에 부합하고 법정 구속은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한덕수가 내란 총리로서 위법한 비상계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중대범죄인이 중한실형이 나오는 게 맞다는 논리였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자체를 두고도 중대한 실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 기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징역 23년이 선고될 사건을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사례는 처음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목은 그 자체로 국민 감정의 핵을 건드립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당연히 엄정해야 하는데
당연한 엄정이 당연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분노가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진관 재판부가 12.3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부분을 정확한 판단이라고 평가했고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전두환보다 더 단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는 점과 같은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는 재판부의 문장은 앞으로 선고될 사건들의 기준점이 됩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죄 자체는 살상행위가 구성요건이 아니고 내란 목적 살인은 별개의 죄로 구성된다는 점까지 짚으며 내란죄가 인정되는 이상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유죄 판결문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규현 재판부가 이 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위법한 국무회의 위헌적 포괄형 군경동원으로 국회와 선관위 점거와 출입 통제, 압수 같은 사실을 폭동으로 보아 내란 구성 요건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뼈대는 이미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대목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리적으로 정확한 소송 지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이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결국 방조는 무죄,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가 나왔다는 정리입니다. 내란은 집합범이어서 방조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이 맞고 그래서 중요임무 종사가 맞았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목은 곧바로 이상민, 박성재 같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결됩니다. 한덕수의 부작위조차 중요임무 종사로 본 재판부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움직인 인물들을 더 가볍게 볼 이유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다시 단전 단수의 의미가 떠오릅니다. 이상민은 판결문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 검색이 윤석열에게 보고하거나 단전 단수 같은 조치의 법률상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재판부 판단까지 찍혔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전화한 사실도 적시됐고 단전 단수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문장도 담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전 단수 정도는 할 수도 있지 같은 물타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단전 단수는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장치이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장치이며 사회 전체에 숨통을 쥐는 장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의견 경쟁으로 움직이지만 쿠데타는 기능 차단으로 움직입니다. 전기와 물을 주면 정부와 생존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상민의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되어 있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덕수 23년 이후에 가장 떨고 있을 사람이 이상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박성재의 서명 시도는 단전 단수와 다른 결로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같은 목적지로 향합니다. 단전 단수가 기능을 끊는 수단이라면 서명은 합법이라는 껍데기를 만드는 수단입니다. 기능 차단과 합법 포장은 쿠데타의 양날개입니다. 하나는 저항을 늦추고 다른 하나는 사후 책임을 흐립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작동하려 했다는 정황이 판결문 곳곳에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성재의 행적이 세세하게 적혔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재판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이미 법원이 절차 요건을 갖추는 척하는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로 봤다는 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이 박성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박성재가 요리조리 빠져나갔다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문서로 남은 구조가 그 길을 막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 분노의 실체를 다시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마음에 안 드는 형량이 나와서가 아니라 당연한 게 당연하게 나오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누구에게는 칼이고 누구에게는 솜방망이가 되는 장면을 반복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장 단계에서부터 많은 국민이 좌절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 이정재, 박정호, 남세진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도 그 과정에서 쌓인 감정 때문입니다. 판결이 역사에 남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웅장한 수사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높은 형량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더 오래 남는 건 법이 무엇을 용납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절차를 악용해 폭력을 합법처럼 꾸미려는 행위, 언론과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실행 계획,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깐이었다는 말로 희석하려는 태도, 법원이 그걸 통째로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가 다음 판결들에서도 계속 이어질지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